안녕하십니까. ELS의 이해와 오버런 투자법을 발표하게 될 영동점의 이종희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금융상품으로서 ELS의 이해와 올바른 투자법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처음에 보면은 요즘에 생각하시는 가장 금융상품 중에 어떤 상품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ELS라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발표하게 되었고 준비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만큼 ELS 시장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게 대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년간 보면 34조 가량의 ELS가 발행되고 팔렸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작년 이제 5월 같은 경우에 3조 8천억으로 가장 많은 그 발행이 됐고, 그다음에 저번 달, 그러니까 11월 달 같은 경우 2조 5천억 정도로 해서 2조가 넘는 그 금액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만큼 큰 시장을 이루고 있고요. 물론 리테일에서 소화하는 부분이 모든 부분은 아니고 뭐 많은 그 보험이나 아니면 이렇게 큰 기관들에서 소화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 부분들이 다 리테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리테일 흡수가 되고 있고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ELS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ELS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주가 연계 증권, 에쿼티, 리퀴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앞에 ELS를 따서 ELS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제 주식, 그러니까 특정 주식이나 또는 다수의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 수치의 변동에 따라 지급 이익을 결정된 유가증권이라는 걸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종목이면 종목 아니면 특정 뭐 코스피 200, S&P 500 이렇게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지수에 따라서 그 수익을 주는 게 바로 ELS라고 할 수 있고, DLS라고 해서 그 주식이 아닌 실물 자산에 대해서 나온 상품은 이제 DL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LS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게 영업을 하거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금과 수익증권의 중간 선교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객들 어떤 층으로 타겟을 해야 된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리스크와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보다시피 ELS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과 위험성에서 주식과 예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고수익, 고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저수익성을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선택하기 어렵지만 리스크를 좀 더 저위험성과 약간 저소득성을 갖는 고객들에게 맞춰서 이 상품을 영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ELS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과 달리 주가가 올라야 할 때뿐만 아니라 횡보, 일정 부분에서의 하락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다면 상승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락장, 횡보장에서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급 가능한 수익이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구조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구조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되는데 이 수익을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ELS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ELS를 만들 수 없고 ELS를 이제 자산운용사나 기관투자 받아오면 여기서 한 번 더 파는 ELF를 판매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자체 엣지,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부분은 이제 발행자가 돼서 ELS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ELS를 발행자가 발행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자산운용사가 이제 사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가 이제 리테일 부분이고요. 기관 투자나 자산운용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4조 부분에 대부분의 것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4조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다시 ELF, 우리 회사 같이 ELF를 만들어서 다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도 이제 하나의 리테일 부분에 속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방법 같은 경우는 정적 해지와 동적 해지가 있는데요. 정적 해지 같은 경우는 한번 구조를 만들고 끝까지 바꾸지 않는 걸 정적 해지라고 하고, 두 번째 동적 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ELS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그런 지수들에 따라서 수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수들이 바뀌면서 계속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해지 같은 경우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원금 보전에 많이 쓰이고요. 동적 해지는 이제 원금 보장이 아닌 비원금 보장 상품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해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백투백이라고 해서 외국 금융사가 만든 ELS를 사와서 파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ELS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체 해지를 하기보다는 그런 구조화 되어 있는 상품들을 사와서 되파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ELS를 판다고 하더라도 ELF를 파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무가 공모보다 많다는 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사무가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공모입니다. 보면은 사무가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뜻하는 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공모라고 해서 특정은 지어진 구조가 아니라 사무, 그러니까는 기관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특정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세 개 삼각형이 있는데요.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이 있습니다. 보면은 다 다르게 생겼지만 결과적으로는 뼈가 높이가 다르지만 같은 넓이를 갖고 있는 삼각형이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공모라고 따지면 이러한 정형화된 게 공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개, 그러니까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는 다 다르지만 넓이가 같은 것처럼 어떤 구조와 그러니까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률과 위험성을 조금만 다르게 한다면 자유자재로 ELS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고 그게 바로 사모가 가장 많은 거고 사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제 그런 기관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원금 보정형 ELS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수익률이 10%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 올랐을 때 내가 20% 올라간 거에 반 정도 수익 받는 걸 설정한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같은 10%지만 10% 올랐을 때 이 올라간 모든 걸 받겠다라고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다면 항상 사모가 공모보다 많은 건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ELS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화에 따라서 상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ELS는 크게 원금 보장 ELS와 원금 비보장 ELS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 ELS 같은 경우는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적 외치를 가지고 있고요. 정적 외치를 말하면 한 번 구조를 만든 다음에 만기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100억 불 정도 갖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100억을 투자했을 때 이 95억 정도는 이제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기에 5억 정도가 이제 이자가 나오게 돼서 투자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이제 옵션이나 선물 같은 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구조가 이제 정적 외치 한 번만 구조를 만들어서 끝까지 가는 정적 외치 원금 보장형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만약에 100억을 투자해서 이 부분을 옵션을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만기에 이자를 받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금 비보장 ELS가 있습니다. 락인과 노락인인데 간단히 본다면 이제 락인 어떠한 배리어에 도달했을 때 옵션에 들어가는 경우와 옵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ELS 상품들 같은 경우는 락인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락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으로 잡아서요. 그래서 원금 보장 EL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적 외치, 그러니까는 어떤 지수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주식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을 개수를 바꿔가면서 하는 상품인데요. 그래서 델타를 위주로 많이 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델타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 변화분분의 파생 상품 가격 변화분.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과 S&P 500에 대한 ELS라고 한다면 기초자산 가격은 코스피 200과 S&P 500의 수치가 되어 있고요. 파생 상품 가격은 ELS가 처음에 제가 1억을 들어갔다. 1억이 그 가격의 변화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델타에 따라서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매수 비중을 늘리고 하락했을 때 매도 비중을 늘린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주가 상승했을 때 왜 주식을 줄이게 되냐를 따져보자면 100%에 있을 때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델타에 맞춰서 주식 올라갈수록 수익 차익 실현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고정된 수익을 고객에게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가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100이라고 치고 100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정도의 기초 자산을 갖고 있을 때 계속 주가가 하락했을 때 비중을 계속 확대해갑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펀드나 그런 거와 말이 비슷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타기라고 할 수가 있죠. 물타기라고 해서 매일 단가를 계속 낮춰가다가 거기서 반등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수익을 낼 수 있게 계속 이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비중 확대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정해져 있는 델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어쩌면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계속 주식을 살 거냐라고 따져본다면 무한정 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락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락인 60%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60을 가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식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만약에 60을 터치하는 순간 이제 그 처음에 갖고 있던 그 수량과 똑같은 수량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00이라고 친다면 이게 300이 됐다. 이만큼 이제 물량을 매도하는 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60 이하에 있는 때에서의 발행자 고객이 수익이 그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 이하에서는 나중에 60 이하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냥 그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을 팔아서 고객에게 주는 게 그 ELS의 그 어떠한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60 이하에 있을 때는 굳이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초 자산, 델타만큼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고객에게 줄 자산에 대해서 똑같이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락인, 어떠한 배려에 이상되게 빠졌을 때는 이제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떠한 그 예전에 리먼 때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ELS 상품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 그래서 ELS가 많은 종목일수록 어떠한 그 하방 배려에 닿을수록 매도가 많아서 그게 더 많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맞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모든 ELS 상품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라고 한다면 모든 삼성전자 현대차가 여기서 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식 내려갔을 때 여기서 어떤 거 설정이 되고 여기서 어떤 거 설정이 되고 여기서 어떤 거 설정이 된다면 첫 번째는 여기서 물량이 털리겠지만 여기서 될 거는 이제 계속 물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본다면 거기에 대한 그 보고서는 꼭 맞진 않는 거고요. 물론 배려에 이 100에 설정된 ELS 상품이 많다면 물론 60 배려에 설치했을 때 많은 매도 물량이 많아서 하락도 크게 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긴 하지만 모든 그 기준주가가 같지는 않기 때문에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주가도 다를 뿐더러 이 배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맞는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ELS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ELS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모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차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그래서 사모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내가 원하는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가장 안전했고라는 걸 보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안전한 상품들과 수익성이 나은 상품도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걸 준비해봤는데요. 그 투자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이제 정고점, 그러니까 최고점 갔을 때까지 그 차트가 되겠는데, 저희 1999년부터 이 정고점을 회복하는 데 2년이 걸렸고요. 2002년부터 또 2년이 걸렸고, 이제 가장 낙폭이 컸던 2008년부터도 최대 3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본다면 이제 원금 보장, 비보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만기 기간 3년까지 한다면 항상 다 지금까지는 원금 보장을 했기, 그 정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3년 정도의 그런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본다면 3년까지의 ELS 된다면 만기까지 갔을 때 손실 보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 주가 지수를 했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워낙 변동성이 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안전하게 하려면 그 코스피와 그다음에 지수도 뭐 S&P 500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항생지수 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 손실 난 건 뭐 노락인 60% 한다면 한 번도 지금까지 손실 난 적이 없고요. 락인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손실 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고점까지 회복하는 시간이 3년이 걸리고 노락인 상품을 한다면 한 번도 그 손해 난 적이 없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3년뿐만 아니라 분할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생각한다면 2008년 때 정고점에서 만약에 한 번에 여기서 투자한다게 된다면 물론 여기서 상황이 되겠지만 반대로 6개월의 조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6번 남아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상황이 안 되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2개 정도는 이제 조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더라도 네 번째는 사실 이 3년보다 짧고 2주
만기가 돌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 리스크를 이렇게 분배해서 하게 된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투자해서 물론 더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투자한다는 더 안전성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분야에서 손실이 나게 된다면 이건 한 번에 다 투자하게 되면 전부 다 손실이 나지만 이렇게 분할해서 안다면 뭐 반 정도는 손실이 나가고 반 정도 손실 안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전하게 투자해도 만약 손실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건가 이제 그 ELS 투자에 대한 해지 방법을 고객님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많이 하는 건데 꼭 이게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논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투자했는데 이 부분이 왔다고 했을 때 같은 ELS 상품을 넣느냐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ELS 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에 만약에 뭐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그 하락에 대한 손실은 무한이 되지만 물론 마이너스 날 수 없고 투자한 만큼의 그 손실이 무한정 나지만 이제 그 ELS 상품 같은 경우는 위에는 막혀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면 10%, 20%면 20%만 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50%가 손실이 났는데 여기서 20%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30%가 결국 마이너스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손실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위에가 열려있는 상품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본 건데요. 만약에 2100에서 반토막이 났을 때 만약에 거치식 펀드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제 정보 쪽 왔을 때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가는 한 110%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리는 만회를 하기 위해서 펀드와 ELS의 펀드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펀드는 마이너스가 ELS는 마이너스 났지만 펀드는 플러스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ELS가 플러스가 나고 펀드가 플러스가 난다면 수익이 이제 더 많이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해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상향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 락인이나 그런 배리어들이 굉장히 우수적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락인을 터치했을 때 똑같은 금액을 투자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제 위에가 열려있는 상품으로 투자를 하자고 하는 게 제가 가진 해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의 설명을 다 마쳤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렇게 영동지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손익 선입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